야근하는 우리 직원 진짜 일하는 걸까?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회사 진짜 일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진짜 일하고 있는 걸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인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이죠. 애플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빨갛고 주먹만 하고 아삭 씹으면 뭐랄까요? 아주 달콤 시큼한 사과가 떠올라야 되는데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떠오르죠. 정말 참 단어 하나의 이미지 자체를 바꿔버린 그런 회사죠. 그곳의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을 보면요, 어떠세요? 매출 총이익률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68%, 58%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나 됩니다. 30%예요. 바꿔서 말하면 애플은 이 30%, 그러니까 애플에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소비자가 100만 원을 주고 아이폰을 샀다. 그러면 30만 원은 남겨준 거예요. 남겨준 것이고 58%는 제조업자, 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에게는요 58%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판관비를 사용했고 결국은 30%를 남긴 거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아이폰 4 시절에 제조 비용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 한겨레신문 기사고요. 2011년 기사니까. 애플의 영광 부품업체 눈물 먹고 컸는가.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간다. 주요 공급업체인 삼성,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기 쓰촨성에서 애플 제품을 만들고 있는 꽁런들, 그 사람들의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부품 전체 원가가 32%밖에 안 돼요. 나머지 66% 전체가 애플 몫입니다. 그리고 폭스폰이라든가 제조비죠. 제조비가 70%가 들어요.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삼성전자, LG, 그리고 카메라, 기계장치, 통신칩, 배터리, 이런 회사들은요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애플이 돈을 벌고 있어요. 비즈니스의 피라미드에서, 먹이 피라미드죠. 먹이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누가 있냐면 고객님이 계시죠. 최상층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있는 상위 포식자와 하위 포식자의 가치사슬 혹은 먹이사슬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객을 직접 만나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반대로 고객과 멀면 멀수록 아주 박한 마진, 경우에 따라서 0 마진을 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돈은 못 버는 거죠. 임가공이 이쪽에 있죠. 주로 임가공이죠. 인건비를 먹고 있는 것이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도 거의 비슷하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식탁 위에 먹거리가 올라오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양파의 경우는요, 유통 비율이 76.2%나 됩니다. 무려 76.2%가 유통비용이고요. 농가,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은요, 뭐 20몇 %밖에 안 돼요. 마늘 53.8%. 과일도 보시면, 보세요. 예, 그렇죠. 감귤, 감귤은 비교적 좀 오래 가니까 50% 살짝 넘고, 나머지는요,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거, 농가를 제조업체라고 부르는 거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0%가 넘지 않습니다. 봄감자, 고구마, 유통비용이 엄청나게 높죠. 콩이나 쌀, 오래 가는 것들이에서야 비로소 조금 농가가 가져가요.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일은 다 똑같이 고생해요. 일주일 출근해가지고요, 고부가가치를 내는 조직도 고생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편합니다. 우리는 고부가가치니까 고생 안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저기 동대문 뒤에서 한 땀 한 땀 가죽을 꼬매고 있고, 저기 성수동에서 한 땀 신발 꼬매고 있고, 저기 서울역 뒤에서 계속 갈면서 시계 조립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도 고생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해요. 근데 누군가는 고마진 구조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엄청 바쁜데 남는 돈은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조직 단위, 개인 단위 똑같습니다. 매일 야근하는 우리 직원 진짜 일하는 거 맞을까? 21세기 인류의 가짜 노동은 어떠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비교는 어떨까?
그러면 결국 진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은 뭘까? 후반부에 여러분 회사에서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의 양식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짜노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찾기 어려운데 괜찮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대체 온종일 무슨 일을 하는가? 생각보다 적게 일한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연례 보고서,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TV에서도 한번 조명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직원들, 직장인 평균값이니까 오해하실 필요는 없죠. 하루에 한 3시간 이해하죠. 진짜 일하는 것은 3시간 이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파킨슨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 관리자 수는 해야 할 업무량과 상관없이 증가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CEO가 있고 스텝 부서가 있고 이렇게 이제 현업 부서가 있죠. 그럼 어떠세요? 관리자의 업무와 스텝 부서의 업무는 어때요? 한 사람을 임명해서 관리자를 한 명 더 세우면 이 관리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될 때까지 일을 늘려가죠. 회사 내에 보안 담당자가 없었어요. 근데 보안 담당자를 세우는 순간 보안 담당자가 회사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입증될 때까지 일을 늘려가죠. 이것이 이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관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스텝 부서를 늘리면 늘릴수록 고객과 상관없는 업무로 증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경영자들에게 나타나는 인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처음에 세우면 효과가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자가 주는 효과는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관리자는 왜요? 현업부서를 돕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사실 도왔으면 관리자 없애야 맞지 않습니까? 원래적 의미에서는요. 근데 그렇지 않죠. TV에서 알쓸 별잡이라고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한 달을 줘도 보름을 줘도 결과물에 큰 차이가 없더라. 우리 강 선생님, 업무는 완수에 허용된 시간을 채우도록 늘어난다. 여러분 아시죠? 네. 업무는 끝내야 되는데 한 달을 줬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바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2달 줬어요. 그러면 2달 동안 바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국가별 노동 생산성 자료 종종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만 2023년 8월 10일자 르데르크 자료를 보면요. 미국이 노동 생산성이 74.8%입니다. OECD 기준이고요. 한국은 42.9%밖에 안 나옵니다. 42달러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노동 생산성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사람의 비용을 상쇄하고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 부가가치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일본보다도 아직 낮죠. 영국, 프랑스, 독일 세 국가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전체 평균보다도 사업체 규모별 노동 생산성을 한번 보면 다 똑같이 일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체 규모별로 한번 봐보세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입니다. 쭉 보시면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한번 보시면 2017년 최근 자료를 한번 보세요. 대기업은요. 14만 5천 원이에요. 시간당 한 사람이 내는 부가가치가 14만 5천 원이에요. 중소기업은 4만 8천 원밖에 안 나옵니다. 4만 8천 원이에요. 몇 배입니까 이게? 5배 이상 나는 거잖아요. 5배 이상.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언더백을 보시면 여기를 보더라도 100인 이하가 5만 원, 4만 원, 3만 원, 10인 이하는 3만 원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규모별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동시에 보시면요. 83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보면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규모거든요. 대기업일수록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포진하는 곳들이요. 작은 곳들이에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노동 생산성이 여전히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도로 하지만 부가가치가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대기업들은 고생한 만큼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을 보니까 OECD 국가들 주요 회원들의 대중소기업 불평등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ECD 평균을 보면 임금소득하고 생산성이 있는데 임금소득이 2.07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한 2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성은 1.5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보시면 2.4배입니다. 임금소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소득 불평등 지수가 2.4배입니다. 2.5배가량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요. 생산성도 2배가량입니다. 생산성은 2배를 내고 임금은 2.5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물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역시 원탑을 찍고 있습니다. 원탑을 찍고 있습니다. 일본 보시면 여기도 대기업이 2배, 임금은 1.8배. 격차가 좀 적죠. 오히려 우리보다도 격차가 좀 적습니다. 스웨덴 좀 낮지만은 격차 우리보다 더 많네요. 이탈리아 우리보다 더 갭이 더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국제 비교를 보니까요. 생산성 격차를 국제적인 비교 OECD 국가고 에스토니아가요. 이런 분야에서 또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에스토니아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데가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대기업이 다 벌어다가 중소기업 일부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호주에 이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이것을 뺏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그 분석은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동일한 것은 뭐냐면 중소기업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생산성 못 내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조직으로 못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조업 지수가 70% 이상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보시면 제조업 생산 지수를 보니까 2018년 이후에 2022년 8월까지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100을 기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점점점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로 이렇게 왔고요. 대기업은 생산 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갖추어서 점점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보실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조 부가가치를 대기업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겁니까? 그거는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해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대중소기업 간의 노동 생산성도 당연히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기업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135만 원 그냥 그 선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의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1999년 이때는요 대기업 직원이랑 중소기업 직원이랑 한 7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계속 떨어져가지고 2015년에 가장 감소했다가 59.4%. 지금 최근 자료는요, 50%에서 60% 사이 계속해서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7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이 대기업 대비 중소 중견기업의 임금 비중이 54.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88.7% 높게 나오죠. 일본도 88%까지 나옵니다. 프랑스 72%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임금 격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문제를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자와 여자 또는 나이,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들 많이 생기죠. 그 격차가 차별이냐 차이냐, 그건 다른 해석이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의 어떤 비중도 우리나라의 총생산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39.1%밖에 안 됩니다. 기업 수로는요 99.7%가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약 40%인 거고요.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이제는 생산성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임금 수준은 청년과 고숙련 인력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게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을 줄이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어때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분모 대비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물을 내는데 분모, 사람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면 생산성이 2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현실 이야기예요. So what? 그럼 어떡하란 이야기냐? 그렇죠. 김경민의 경영 벙커는 단순히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대안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빌 비숍이 쓴 핑크 펭귄이라는 책입니다. 마케팅 관련된 책인데요. 이 핑크 펭귄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수많은 펭귄 무리에 묻힌 한 마리의 펭귄처럼 비슷해 보이는 기업들의 문제를 무채색 펭귄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펭귄이 돼야 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써준 마케팅 관련된 책입니다. 뭐 한 4, 5년 정도 그 이상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공부하시고 회사의 차별화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밀독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라미드 중에서 이 피라미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모든 산업이나 비즈니스는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노동자로 시작한대요.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물건 내가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자켓을 만드는데 여기에 단추 좀 붙여주세요. 사람 쓸까 아니면 외주를 줄까 고민하죠. 사람 쓰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외주 주면 통으로 턴키로 그냥 얼마 주면 뭐 한 1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주면 다 만들어 주니까 그냥 넘기는 거예요. 대신 재료도 갖다 주고 시설도 들어와서 하라 그러고 사내 하청을 주는 거죠. 사내 하청의 대표는 뭐예요? 노동자들 데리고 통으로 돈 받아가지고 내가 나눠주는 거 역할. 그 정도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실력이 쌓이면 구축자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내가 내 시설 가지고 상대방이 지시한 대로 만들어주는 수준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OEM이라고 부르죠. 구매자 생산 방식이라고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거 조금 잘하면 뭐 하게 돼요? 도급자가 돼요. ODM을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뭔가 제안을 해서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거죠. 요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설계비까지 받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고부가치가 돼요. 그러다가 설계자가 됩니다.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고객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솔루션도 제시해 보고 그러다가 이론가가 되는 거죠.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가요. 내가 직접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죠. 이것이 비즈니스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어떤 산업을 들어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인건비로 먹고 사는지 아니면 시설비로 먹고 사는지 기획비로 먹고 사는지 창조비로 먹고 사는지 브랜딩이 되어져서 지속 가능한 수준이 이미 되었는지 이게 지금 조금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컨설턴트의 시선에서 보면 비즈니스의 숙성도라고 하는 것이 먹이사슬에서 상위로 어떻게 올라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수입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가치 피라미드에서 상위로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가치 사슬, 먹이 사슬, 뭐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먹이 사슬 하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화장품 업계 이야기예요. 화장품 업계는요, 가장 최상위 포식자, 거의 사자급이 이제 LVMH가 있죠. 네, 최상위 포식자예요. 돈 놓고 돈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트렌드를 세팅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아래 브랜드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샤넬. 요런 브랜드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멧돼지죠. 멧돼지도 먹이 사슬에서 아주 그 상위입니다. 가끔 사자랑 싸우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설계자예요. 브랜드를 운영해요. 그런데 도급자가 있습니다. 코스맥스, 한국에 있는 기업이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ODM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데죠. 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돈은 누가 더 벌어요? 샤넬이 더 봅니다. LVMH가 최상위예요. 이 정도급 되지 않겠어요? 뱀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코스맥스 직접적으로 거래는 안 합니다만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OEM 중심의 회사입니다. 네, 개구리 정도 급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에 납품하고 있는 지금 이름도 모르는 임가공회사 파리죠. 파리 목숨.
이런 식으로 어떤 비즈니스든지 간에 화장품 업계에도요, 가치 사슬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이 속한 산업군에서 지금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상위로 올라갈수록 또는 하위로 내려올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위로 올라갈수록 지식 생산성이 중요하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쉬지 말고 일해야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돼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산업에서 처한 먹이사슬, 가치사슬 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 점점 비싼 일 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싼 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애플이 돼야 되지, 중국 수찬송의 꽁런들 데리고 있는 그 임강훈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미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인도는 아직도 이제 이런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매춘굴이라고 옛날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섬유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요, 일자리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일자리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아래로 내려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영 대표님이죠. 최근에 색동 신발 만들어서 언론에도 뜨고 막 그러셨던데, 더 휴의 권영 대표님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각 기업들이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 사업장의 물건을 우리 회사에서 사서 쓰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50% 이상까지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그 회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발도 만들고 봉투도 만들고 화장지도 만들고 근조 화환도 배송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미션이 있는 경우에는요, 아래로 내려가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부가가치 업무화 되겠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고생한 만큼 연봉도 더 많이 주고 싶고 우리 회사도 이익률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혁신의 방향성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기업에게 물었더니 혁신의 최고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데, SU의 자료입니다. 조사기관이죠. 했더니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혁신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70%고 운영하는 거다 라고 대답한 것이 30%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혁신의 방향성이 있지만 그것을 문서화된 형태로 실행계획을 썼는가? 66%가 노라고 대답했대요. 34%만 우리는 혁신의 방향성을 공유 가능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비즈니스 가치사슬, 먹이사슬의 상층부로 올라가고 싶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에서 공유된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리진을 밝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맥킨지 성장의 묘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이거예요. 호라이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 어떤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가 되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다가 수평선 구간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이 구간을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인텔의 창업자인 앤디 그루브가 전략적 변곡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변곡점, 굉장히 경영 컨셉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받은 다음에 그것이 대중시장으로 진출할 거냐, 아니면 매니아층에서 멈출 거냐를 판가름 짓는 그 타이밍, 그걸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불렀고,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다음 사업을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다음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모든 기업은 3가지의 수평선을 관리해라. 이것이 성장의 묘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킨지 친구들의 3 호라이즌 맵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보조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성숙기, 성장기, 태동기 3가지 관점에서 핵심 주력 사업을 호라이즌 1에다가, 성장 동력 사업을 호라이즌 2에다가, 미래 성장 사업을 호라이즌 3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피보팅 발전해 나갈지를
준비하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OEM만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OEM의 수준을 넘어서 ODM 혹은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냐, 라이센싱을 어떻게 해볼 거냐, B2C를 어떻게 해볼 거냐를 지금 준비해서 버는 돈이 있으면 그 버는 돈 족족 거기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피보팅 전략 중에서 야놀자, 최근에 야놀자 여러 이야기 나옵니다만 역시 여전히 인재들을 여전히 끌어모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맨 처음에 야놀자는 호텔 연결 서비스를 했어요. 그 찌라시의 IT화 이거 했습니다. 노가다 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여관들 돌아다니면서 어이구 안녕하세요. 저희 뭔데요. 야놀자인데 TV 보셨어요? 하면서 그거 모았어요. 그러다가 호텔 플랫폼 기업이 됐죠. 내가 숙박업을 한다면 야놀자와 연결되어야 숙박업 제대로 되는 것이고, 호텔을 운영하려면 야놀자에서 웰컴 키트, 야놀자에서 이렇게 샤워 키트,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야놀자에게 문의하면 갖다 해주고, 호텔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야놀자는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를 능가하는 여행 테크 솔루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싼 회사였죠. 그 수수료 받는 회사였어요. 여관 주인한테 매칭해주면 몇 프로 받고, 광고해주면 좀 더 받고, 이러다가 호텔 운영할라 치면 들어가는 돈이 많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가서 교육도 해주고 필요한 거 넣어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서 에어비앤비나 마이리얼 트립을 능가하는 회사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식 집약적이죠.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 집약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익숙하니까 그냥 이야기해드립니다. 후지필름, 코닥은 코닥트 됐지만 후지는 제기에 성공했습니다. 제기에 성공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카메라 필름이었죠. 예전에 물건 팔았어요. 그러다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팔았죠. 화학 소재를 만드는 법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제약 화장품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장했어요. 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지식 집약적이죠.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 집약적, 상품 집약적입니다. 제조 집약적이 돼요.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해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물건이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요. 현장 가면 제가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해 드리는데, 우리 회사가 팔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물건을 팔 수 있을까? 부동산 팔지 마시고, 돈 팔지 마시고, 시설 팔지 마시고, 장비 팔지 마시고, 공장 팔지 마시고, 요런 쪽이 되면 중국 수촨성의 꽁렁이 된다니까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옆에 있는 팔렘방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꽁런들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특허를 팔아야 돼요. 영업권을 팔아야 되고요. 지적자산권을 팔아야 되고요. 캐릭터를 팔아야 돼요. 이래야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신입사원 연봉 1억 3천만 원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바꿔서 말하면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성과, 이것을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회사든지 간에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노하우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상품이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카페 만들어가지고 커피 파는데 생각해보세요. 카페만 보더라도, 자, 어떠세요? 내가 커피를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됩니까? 저 전체 비춰주시겠습니까? 요 이야기 좀 더 해드리죠. 자, 내가 지금 커피를 배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바리스타가 되죠. 맨 처음 커피를 배우면요, 나의 바리스타가 시키는 대로 일해요. 그러면 시급 9,640원짜리 돈 받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스타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커피를 내가 직접 하게 되죠. 그러면 시급으로 환산하면 한 13,000원짜리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케이, 내가 카페를 창업했어요. 내 자본을 들여가지고 카페를 창업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즐기는 법을 팔죠. 요 차이 아시죠?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커피를 즐기는 방식을 파는 겁니다. 요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커피를 즐기는 방식을 팔아요. 근데 카페가 더 잘 됐어요. 내가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을 팔 수 있게 되죠.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을 팔게 됩니다.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잘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나 당신 브랜드 하고 싶다. 저기 지방에서도 나는 이 지역에 대한 판권을 나에게 달라. 호남 지역 판권 주면 내가 10억 일단 돈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운영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오죠.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이런 시점이잖아요.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을 팔게 되죠. 비즈니스 먹이사슬에서 점점 상위 포식자가 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화면 한번 보시죠. 카페를 파는 게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을 파는 겁니다. 강의를 파는 게 아니라 강의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파는 겁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 하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방법을 파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파는 겁니다. 패션, 즉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법을 파는 거예요. 화장품 원료 공급업? 아니죠. 좋은 화장품 원료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파는 거예요. 식자재 공급업? 아니죠. 식자재를 선정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파는 거죠. 교육하고 분석하는 컨설팅?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파는 겁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용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출판사라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작가들을 발굴하는 법, 책을 출판하는 방법, 이걸 파는 게 아니라 뭘 파셔야 돼요? 출판하는 방법을 파시게 되면 비즈니스의 상위 포식자가 된다니까요. 작가들을 교육하고 있으면 출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출판사 사장을 교육하고 있으면 어떤 회사가 돼요? 미디어 콘텐츠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출판사예요. 내가 내 경쟁자가 있어요. 내가 출판을 잘해야 돼. 근데 경쟁자가 출판 더 잘해. 경쟁자가 또 출판 더 잘해. 그래서 그 경쟁자가 내가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출판하면서 발견하는 노하우와 지식을 쌓아가면 결국 경쟁자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달려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달려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가 지금 누구를 교육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가 됩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도 예전부터 경영자 커뮤니티를 운영해 왔습니다. 경영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지만 종종 어떠세요? 솔직한 이야기들 제가 해드립니다. 강사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오세요. 소장님들도 그렇게 많이 오시고, 그리고 경영자 커뮤니티에서 저희는 자료와 영상과 파일을 무제한으로 편집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이건 2009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종종 제가 다른 모임에 가면 저 자료는 분명히 우리가 만든 건데 저 강사님이 출처를 안 밝히고 쓰시네. 어떤 책을 보면 이 데이터는 분명히 우리가 만든 건데 출처 없이 쓰셨네.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신입사원이 리더들한테 이런 이야기, 이런 거는 뭐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워워 그러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회사야. 비즈니스는 사랑이잖아.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더 전달되고 우리의 본질은 그 자료가 본질이 아니라 그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본질이다. 너 지금 자료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냐? 그거 안 하니까 그게 아쉬워지고 섭섭해지는 거다. 섭섭이가 오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저희 조직 내에서는 잘 안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 컨설팅 회사로서 경영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다른 컨설팅 회사의 대표나 강의하시는 소장님들이 참여해서 자료를 마음껏 가져가서 그분들이 제2, 제3회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쓰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참여시키시겠어요? 참여 못하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참여하도록 해야 우리는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걸 만드는 방법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분들을 오히려 도와야겠다. 나의 경쟁자를 도울 수 있는 실력과 노하우를 내가 갖추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비즈니스의 상위 포식자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사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똑같습니다. 개인도 노동자로 시작하죠. 시키는 일을 그냥 시켜서 하는 쪽으로 시작하죠. 한 주임 때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대일이 되면
벌써 어떤 일을 내가 완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과장급 정도 되면 제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과장이죠. 설계자, 부장 정도 되면 손익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고, 임원급 정도가 되면 경영자가 모르는 이야기를 좀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죠. 마케팅이라고 본다면 시장 환경 분석 시키는 대로 해야죠. 대리급 정도 됐다. STP 정도의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죠. 그러다가 과장급 정도 됐다. 마케팅의 성과, 프로젝트 관리할 수 있어야죠. 부장급 정도 됐다. 좀 따와야죠. 프로젝트 좀 따와야죠. 임원급 정도 됐다. 신상품 모델을 기획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비즈니스 직무 피라미드에서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야, 아니 내가 고기 좀 들고 다니죠. 가르칠 수 좀 있죠. 인사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급여 관리하죠. 그러다가 대리급 정도 되면 조직 문화 관리하고 인사는 아웃소싱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돼야죠. 과장급 정도 되면 핵심 인재들 유지할 수 있는 실력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부장급 정도 되면 직무 관리나 인사 평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돼야죠. 임원급 정도 됐다. CHO 레벨이 됐다. 인사 기획적인 것들을 나름대로 CEO와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자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현금 관리 잘해야죠. 통장 관리 잘해야죠. 그러다 자금을 운용하고 예측하는 거,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재무 위험을 관리하는 단계,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개인 단위에서도 맨 처음에 이 직무에 내가 들어왔을 때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시키는 대로. 그런데 대리, 과장, 부장, 임원급이 되면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임원급 돼서도 여전히 출납 관리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올라가지도 못하죠. 승진도 못하게 되죠. 기업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고 국가 단위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업에서 상위 포식자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포식자라는 표현 쓰는 거 평상시에 제가 은유하는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를 마치 생태계의 먹이사슬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제가 포식자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상위에 올라가서 하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섬겨야죠. 상위에 있는 사람이 상위에 있는 가치는 하위에 있는 가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동물처럼 잡아먹고 그렇지 않죠. 업무 생산성 올리는 양식 3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지금 생각하셨다면 돌아가셔서 가인지 캠퍼스에서 양식 다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양식 3가지가 조직 내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 단위, 팀 단위, 전사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 피라미드에서 상위 부가가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지 컨설팅 그룹, 그러면 너네들은 잘하고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자료 공유해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콘텐츠, 제가 현장 가서 하던 강의 중에 하나를 일부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올리는 거 저는 라이브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무료죠. 무료로 지금 영상 자체는 유튜브로도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즐기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강의 매뉴얼을 하나씩 401번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401번째의 강의를 미래의 어느 순간 이집트에 있는 무함마드 알리 경영자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미래의 어느 순간 저기 칠레에 있는 어떤 소피아 경영자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방식으로 제가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다가 온라인화 시켜주고, 그리고 투자 가인지 벤처스 지금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극초기 회사라면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투자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회사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업무 생산성 3가지 거두절미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비전하우스 제발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전하우스 완벽하게 만들려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아직 부족한 대로 CCMV 중에서 2개라도 있다. 그럼 얼른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명,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역량. 정말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요소이죠. 사명, 우리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모인 이유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게 좀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말해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비전 3년이나 5년 이후에 우리 회사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상품을 팔고 직원들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려보세요. 핵심 가치. 우리 회사가 일하는데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자존심이 있죠. 사람이 자존심이 있죠. 살아가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일한다 이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죠. 그리고 핵심 역량. 경영자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양식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이게 회사 전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회사 전체는 비전 하우스를 작성하셔서 경영자가 가슴에 품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쿡 찌르면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팀 단위에서는요. 제발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팀 단위에서는 OKR 실행계획서 3개월 단위에 한 번씩 꼭 작성하세요. OKR의 제도적 측면들 다 하냐 안 하냐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나머지 다 똑같이 하셔도 괜찮다니까요. 단 오브젝티브 3개월 동안에 우리 팀이 팀 단위에서요. 우리 팀이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적으시면 되고 3개월 후에 구체적으로 얻어야 될 결과 적으시면 돼요. 어때요? 전사 단위에서 이게 미션 아닙니까? 전사 단위에서 이게 뭐예요? 비전 아닙니까? 똑같다니까요. 특별히 다른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역할 나눠보시고 체크 앤 서포트 포인트 하시고 경영자가 스폰서에 사인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OKR 골든 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핵심 습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단위에서는요. OKR 실행계획서 꼭 작성하세요. 양식 넣어드렸으니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단위에서 뭐 하시라고요? 직무 기술서 하지 마시고 3호 카드만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 이것만 작성을 해서 3개월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주로 핵심 내용이 뭐다. 그리고 5가지의 3개월 내에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나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 과제로 해서 제목이 어떻게 되고 달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고 해결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줘야죠. 신입사원들이 여기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리더가 사인하고 실행자가 사인하고 그렇게 개인은 3호 카드로 운영해 가시라는 겁니다.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사 단위에서는 뭐라고요? 비전하우스. 팀 단위에서는 OKR 실행계획서. 개인 단위에서는 3호 카드. 이 3가지가 살아있는 조직이 되면 그리고 경영자가 비즈니스 상위 가치 사슬로 올라가자. 직원들 격려하시고 이거 내가 직접 설득하고 격려하기 개념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이거 보여주세요. 가인즈 캠퍼스 뭐 한 달 구독권 19,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책 한 권 사주는 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게 하시고 같이 볼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 회의실에서 같이 보시면 되고 어렵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게 하고 한번 만나서 양식 출력해가지고 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나도 잘 모르는데 배웠는데 같이 해보자. 나도 배우는 거고 너희들도 한번 배우자. 그렇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신규 영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방법, 한 번 온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브랜드 설계자에서 안내해주고 있고요.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약해드리는 것은 책을 사서 보시라고 요약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구매하려고 달려온다 라고 하는 브랜드 설계자 책 오늘 클래스 발행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인즈 캠퍼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영상 있습니다. 3호 카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은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클립 파일 목록 추천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3호 카드 작성하는 방법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 보고도 작성 못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KPI하고 OKR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2가지 의미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KPI 혹은 OKR이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원래 의미에서 KPI나 OKR은 성과 지표죠.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지표, 그래서 전략 지표나 CSF, 핵심 고객 만족 지표 이렇게 의미가 돼요. OKR도 똑같습니다. Objective and Key Result, 그래서 핵심 성과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해요. 좁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KPI는 KPI 기반의 MBO 평가 방식을 통상 의미합니다. OKR도 OKR 기반의 MBO 평가 방식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KPI나 MBO는 똑같이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성과관리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나의 성과관리 방법론으로 확장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KPI와 OKR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가인즈 TV 혹은 가인즈 캠퍼스에서 KPI와 OKR의 차이, 그러면 자세하게 제도적인 측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인 측면들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는요.
내일 아침에는 요거 조금 재미삼아서 가볍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고제도급이 있더라고요. 참 하다가 소고제도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소고제도급을 매기는 사회 속 살아남는 기업의 특징. 그래서 내일 좀 어떤 이야기 가볍게 좀 해드리겠냐면, 그 조직이나 개인 단위에서 나름대로 어떤 급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급이 될까? 라는 거 조금 저희가 조사한 거 내일 안내해 드리겠고요. 내일은 동시에 두 가지 해드릴 거예요. 내일은 동시에 최근에 가인즈 캠퍼스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 결말 포함 클래스 요약 내일 MD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 회원이 되시면 질의응답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